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꽃놀이패인 거예요.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끊으면 되는 건데 양적 긴축이라는 걸 실시할 거다라는 얘기 나오는 게 제일 좋아요. 금리를 마치 못 올릴 것처럼 얘기한다 이러면 사실 시장이 더 많이 빠진다라고 봐야 돼요. 싸게 살 기회를 뒤로 미루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미국이 계속해서 이 스탠스를 보면 러시아한테 좀 강하게 나가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사실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라고 하더라도 이면에는 러시아와 또 미국의 전쟁이다. 그만큼 이제 둘의 약간 입장이 중요한데 푸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전쟁을 하겠다 그런 스탠스고 미국도 그래? 그러면 강하게 내가 경제 제재 할래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근데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러시아를 경제 제재하다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지금 더 심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뭐 자국 그런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할지라도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심해지면 앞서 말씀하신 중간선거 여기에서도 분명히 불리할 텐데 미국 입장에서는 뭔가 약간 선회할 가능성 없을까요?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네. 결국에는 지금까지 올라온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바이든이 최근에 얘기한 게 인플레이션은 러시아 때문이라 핑계를 댔죠. 네네. 자, 중간 선거를 앞두고 나서 미국이 얻고자 하는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그 중에 하나는 이 인플레이션을 자신들의 어떤 특히 연준의 어떤 실수 이런 게 아니라 네네. 전체적으로 지금 러시아 때문이라고 일단은 그렇죠? 핑계 대는 게 네네. 일단 첫 번째였었을 거고 두 번째는 어쨌든 간에 유럽이라는 데가 현재 수입하고 있는 원유를 또는 가스를 러시아가 아니라 미국산으로 대체하라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요. 네네. 세 번째는 결국은 앞서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지만 사실은 나토하고 러시아의 어떻게 보면 패권 경쟁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굉장히 유럽에서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그렇죠? 우리가 원래 나토의 가장 큰 중심이 미국이니까 다시 미국 중심으로 해서 유럽 애들을 정치적으로 다독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이것보다 더 재미있는 게 방산산업에 굉장히 성장기가 오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나니까 폴란드를 비롯해서 현재 러시아와 접경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지금 새로운 무기라든가 이런 걸 도입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질 거고 특히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선전하고 있는 게 좋은 무기들이 역할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지원을 많이 했죠. 그럼요. 그럼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꽃놀이패인 거예요. 야, 이게 정치적으로도 유럽에서 입지를 강화하지. 우리가 알고 인플레이션은 러시아한테 핑계대기 좋지. 거기다 방산이라든가 원유는 유럽이 지금 내 거 다 사가게 생겼지.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끊으면 되는 건데 그 적당한 선에서 끊을 때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러시아하고도 서로 출구 전략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그건 일단 물론 이제 기대지만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펙 플러스를 비롯해 여러 군데 증산을 얘기할 수도 있는 그것도 안 되면 내가 기름을 퍼내면 되는 거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미국이 견딜 수 있는 수준까지는 일정 부분 버티겠지만 그 이상에서는 미국도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 임계치가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거를 증거를 댈 수 있는 게 미국이 갑자기 오펙 플러스한테 증산을 해봐라. 베네수엘라도 내가 경제제 풀어주겠다. 이 의도가 뭐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유가가 더 오르면 나도 힘들어져.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이 정도 부분에서는 약간 더 오른다고 하더라도 아마도 유가를 더 내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 즉 인플레이션이 정점이 되게끔 만들려는 움직임들을 많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인플레이션 우려는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우려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는 그렇게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제 곧 이어서 3월 FOMC가 있잖아요. 사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슈가 구체적으로 부각되기 전에는 이게 가장 화두였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난해한 그런 수준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더 가속화되고 있는데 지금 또 이 전쟁 이슈 때문에 경제는 또 침체길로 접어드는 것 같고 최근에 좀 발표되는 그런 경제 지표들 보면 좀 안 좋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3월 FOMC에서 연준은 과연 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사실 뭐 몇 퍼센트 올린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확정이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긴 하거든요. 아마 제대로 된 결론을 내리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연준의 향후 그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한 게 맞습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제롬 파월 의장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공식적으로 했어요. 이거 아주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얘기는 안 좋은 얘기입니다. 이게 잘못되면 말이 게임 체인저지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우려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즉 물가는 오르는데 경제가 안 좋아지는 이런 어떤 재료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여기서 더 커지면
사실은 지수가 문제가 아니라 경제가 완전히 침체로 갈 수 있을 개연성. 그러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 게 아니라 네. 오히려 돈을 더 풀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네. 현재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네네. 이번에 FOMC에서 일단은 여러 가지 부분을 봐야 되겠지만 금리는 0.25%포인트로 올릴 것 같은데 네네. 그 이유에 대해서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게 우리한테 좋은 게 아니에요. 자, 연준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거의 매달 금리를 올리지 않을까? 네네. 또는 하반기 들어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양적 긴축이라는 걸 실시할 거다라는 얘기 나오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네네. 그 의미 안에는 아직까지 우크라이나 사태가 게임 체인저는 아니다. 쉽게 얘기하면 경기는 일시적으로 둔화시킬 수 있지만 경기를 침체로 내모는 이슈는 아니다라고 판단한 거라고 봐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0.25%포인트는 올렸는데 그 뒤로 향후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완화적으로 돌아섰다. 네. 그리고 금리를 마치 못 올릴 것처럼 얘기한다. 이러면 사실 시장이 더 많이 빠진다라고 봐야 돼요. 아, 오히려. 그게 예, 그렇습니다. 네네. 그게 결국엔 연준이 경고했던 것처럼 게임 체인저가 돼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게임 체인저가 돼가고 있다는 얘기가 결국 이것 때문에 말이 인플레이션이 이 정도 인플레이션이면 네네. 결국 사람들의 소비가 줄 거고 네네. 실제 최근에 나왔던 소비자 신뢰지수가 거의 금융위기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네. 예. 그리고 미국이 가처분 소득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렇게 봤었을 때 제가 볼 때는 현재 상황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연준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만큼이나 중요한 게 네네. 연준이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게임 체인저로 규정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가 이번 FOMC에서 굉장히 중요한 팩트라고 보여져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게임 체인저라고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인정을 하면 그건 현재 시장에서 투자자분들께서 더 많은 위험을 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대한 이슈가 되는 거고 네네. 다소 우리한테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기존에 있던 대로 뭐 게임 체인저까지는 아직 안 됐고 네네. 기존에 있던 경로를 밟아 나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볼 땐 시장은 일정 부분 흔들리더라도 다시 바닥을 짚고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참 이슈가 복잡하네요. 많이 복잡하죠. 예. 그러면 이게 가장 사실 그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 이런 불확실성이 만연한 상황에서 이거 과연 주식을 사도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전체적으로 그 불확실성이 어떤 불확실성을 내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네네. 지금 글로벌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사실 인플레이션을 야기시킨 요인들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가는 전쟁도 그렇고 우리가 오미크론이라는 이 질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건 맞지만 아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로 인해서 많이 빠진다라면 사실 파는 것보다는 그래도 매수하는 쪽이 여전히 맞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네. 다만 이제 어떤 걸 사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죠. 분명한 건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지면 이제는 지수 싸움이 아니라 어떤 기업을 내가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종목 성적은 굉장히 잘하는 게 중요한데 네. 뭐 많은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만 뭐 향후에 좋아질 주식을 사라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뭔지는 안 알려주시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 얘기 뭐냐면 본인들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이건 알고 있는 거죠. 이럴 때 싸게 사는 게 맞다라는 건 인정을 해요, 다들. 그렇죠. 그렇죠? 네. 경험적으로도 이때 싸게 사야 되는데 그럼 뭘 사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아직은 결정을 못 내렸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네네. 아마 전문 투자자라든가 뭔가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경험이 있고 실력 있는 분들이라면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네. 투자 경험이 적은 분들이라면 싸게 살 기회라고 하더라도 저는 싸게 살 기회를 뒤로 미루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예, 왜 그러냐면 네네. 그렇게 해야 내가 앞으로 올라갈 종목을 찾을 수 있어요. 그 바닥 정도 되면 웬만한 기업들이 다 저가일 거기 때문에 다 사고 싶을 거거든요. 네네. 근데 막상 시장이 다시 바닥을 찍고 올라왔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만 안 올라올 수도 있겠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이런 있죠. 것들, 예, 네네. 이런 것들을 방지하려면 네. 차라리 조금 더 비싸게 사더라도 기다렸다 사면 최소한 그래도 내가 지금 이 기업이 이 종목이 주도주군에 들어가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네네. 그렇죠? 그렇지 않고 그게 지금 확연하게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히 싸다라고 해서 들어가면 낭패를 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뭔가 전문 투자자로서 향후에 이런 게 주도할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걸 사야 되겠다는 분들은 이런 기회를 이용하는 게 좋지만 네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면 설령 싸게 살 기회라고 하더라도 안타깝지만 지금은 오히려 관망을 했다가 네. 그래도
주도주군이 이쪽으로 거의 자리 잡아가는 것 같다라고 할 때 지금보다는 더 비싸겠지만 어쨌든 잃지 않고 추가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구간이라는 점에서 볼 때는 그런 투자를 하시는 게 저는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확실히 반등을 할 때 그때 이제 주도주군이 좀 강하게 그렇습니다. 반등하다 보니까 예.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비싸긴 사겠죠. 네네. 하지만 최소한 소외될 가능성은 없겠죠. 근데 지금 싸게 산다고 사긴 샀는데 그 기업들이 주도주가 아니면 계속 반등이 와도 소외될 가능성도 있고요. 분명히 이렇게 유동성이 흡수되는 구간에서는 올라가는, 그러니까 시세가 나는 종목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전의 유동성 장세에 비해서. 네네. 그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줄어드는 종목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될 거냐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보면 그 줄어드는 종목 안에 내가 봐야 될 기업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 고민해도 전 늦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